목요일 서혜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기 스토킹 사례하고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 스토킹 관련해서 강의도 몇 번 하셨다고요? 네, 스토킹은 사실 제가 강의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스토킹 처벌법 제정할 때 그때 조금 뭐 저희가 제 여성 변호사회에서 의견도 많이 냈고 저는 이제 그런 거 계기로 해서 경찰하고 입법안 처음 낼 때 같이 좀 연구도 같이 해서 법안 만들 때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약간 저는 좀 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해요.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그 연구하다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급성 췌장염에도 한번 걸렸었고 이래가지고 좀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었고 막 그때 좀 제대로 시작하자, 많이 좀 부족한 거 좀 바꾸자라는 의견을 사실 많이 냈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번에 작년에 7월에 한번 개정되면서 사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다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작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아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네네. 네. 그 스토킹 처벌이 아직도 조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네. 그게 변호사님이 또 움직여 주셨구나. 뭐 저 때는 그렇겠어요. 이게 어쨌든 법률이 만들어진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인식도 이제 조금 변화하는 거 아닐까. 예. 그리고 아마 올해부터는 좀 조직 내에서 스토킹도 일종의 괴롭힘이라든지 폭력으로 좀 다루면서 인식 변화 교육 같은 거를 아마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조직 차원에서도. 네네. 그럼 오늘 그 스토킹 얘기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그러면 이 정말 어마무시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생각해 보세요. 계좌에 송금 받잖아요. 근데 앱 알림 하잖아요. 송금 왔다고. 근데 그게 120번 온 거예요. 120번. 예.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열어봤어. 열어봤더니 그 송금란에 누가 송금하는지 이름 뜨잖아요. 네. 메시지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런 거 되게 많아요. 와, 저 이거 보고 맞아. 진짜 놀랐어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게 정말, 야, 참 사람 괴롭히는 놈들은 진짜 머리가 좋아야 돼. 보니까.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저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 처음 봤어요. 입금하면서 저렇게 장난질하고 괴롭히는 방식이 꽤 좀 약간 오래되긴 했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래요? 봤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식 송금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전화 안 받아. 지금 간다. 집 앞이야. 당장 나와. 내 손에 죽고 싶어. 지금 안 나오면 불질러 버린다. 이런 메시지를 120번 한 거예요. 이런 식. 얼마 돈도 안 드니까. 네, 돈 얼마 안 드니까. 이런 그러네. 이거 문자보다 더 싼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저렇게 목표를 딱 정하고 하나에 1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저 송금 받는 거를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계좌를 없애는 거 아니면. 네. 그리고 저렇게 괴롭힐 거라는 생각을 사실 다들 하진 않죠. 아니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했는지가 진짜 너무 놀랍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계좌로 저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고 1원 보내기도 하고 18원 보내기도 하고요. 욕설 보내기도 하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소송을 하다가 소송이 한쪽이 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입금할 때 그냥 자기 이름으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욕을 써서 입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네. 뭐라고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들고 있는 사례인데 사실 이 행위를 한 사람도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적선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준 사례도 있고 나쁘죠. 전 이해하기 어려워요. 되게 왜 굳이 그렇게까지 또 하는지. 근데 그건 스토킹은 아니지만 지금 이거는 너무 명확한 스토킹이죠. 신종 스토킹이죠. 입금을 맞습니다. 빙자한 스토킹. 네. 그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또 얘도 진짜 참 기발해요. 당근마켓에 비슷한 형식인데 비슷한 형식이 아니지.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사례 한번 좀 띄워봐 주시면 이게 이제 30대 여성 B씨가 중고거래 앱에서 당근마켓이죠. 받은 메시지예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올렸던 거 물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어. 그래서 네, 택배 포함 2만 원에 가능합니다 했더니 직접 거래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래서 직접 거래는 어렵습니다 했어. 그랬더니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반값으로 보내드릴게 해서 택배비를 반값으로
당장 나와라 죽기 싫으면 누구세요? 했더니 누군지 모르겠어 당장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이런 막 당근 많이 하시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이 중국어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어떻게 그러면 이 물건 올린 걸 알고 했을까 했더니 중고거래앱에서 B 씨가 거주하는 동네를 검색해가지고 이게 피해자 B 씨죠. 너무 쉽잖아요. 예, 피해자 B 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검색해서 혹시 올린 물건이 있는지. 근데 아 그거 어떻게 이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지? 계좌번호를 보고 하나? 이게 뭐 이렇게 검색하면은 확인을 여러 정보를 좀 할 수 있죠. 근데 이 물건을 올린 사람을 어떻게 알지? 아무튼 너무 아니면 뭐 지난번에 한번 거래하면서 만났던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여러 중고거래 하다 보면은 누구 서로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유심히 보고 저 사람을 타겟해서 계속 거래를 네. 시도하는 것처럼 보면서 또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기상천외하게 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해자는 이미 한 차례 성폭행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예, 보호조치 상태에 있었답니다. 다들 그 보셨죠? 화면상으로 정말 이런 거 혹시 당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저는 이 사례 보면서 놀라웠어요.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사례가 이런 사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고 뭐 저는 사실 옛날부터 봐서 저는 당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놀랍지도 않으시네. 전 좀 별로 놀랍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전형적인 스토킹이라서 그러니까 요즘에 신종 스토킹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이미 있었던 사례여서. 그래요? 네. 이 입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많았고 실제 이걸로 유죄 판결 받은 케이스도 꽤 많아요. 이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드한 방식이 돼버린 것 같은데. 벌써? 근데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다니까 다행인데 처벌 수위가 만약에 이렇게만 했다라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 하나만 위반했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중형을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 이렇게 문자 보낸 사람이 또 다른 범행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협박도 할 수 있고 주거 침입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결합해서 좀 실형까지 선고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단순히 조금 위반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만큼 높은 형이 선고되진 않아요. 여전히 현실적으로. 네. 근데 그 저희가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다뤄보면 스토킹으로 해서 아주 큰 사건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스토킹을 뭔가 강력범죄의 전조다 이렇게 평하기도 하고 지금 막 살인이 문제됐던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스토킹이 시작인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현실에서. 그럼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무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처벌이 좀 세고 어떤 뭐 판단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까 이제 법 개정 얘기해 주셨는데 법 개정 전에 2013년 이렇게 보니까 범칙금 8만 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경범죄 처벌법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뭐 이런 것도 죄가 됐어? 라고 싶을 만한 거 뭐 암표 거래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걸 다 범죄로 처벌해서 전과자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경미한 거는 조금 특례를 마련해서 뭐 전과자 되지 않고 뭐 교통법규 위반한 거 요 정도로 처리해주는 그런 특례법인데 이 경범죄의 스토킹이 들어가시던가요? 네, 2013년부터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그것도 이런 스토킹 근데 에게도 뭔가 있긴 했어요. 예, 그것도 2013년부터 겨우 시작이 된 거예요. 13년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뭐가 지속적 괴롭힘이면은 그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만남을 요구하거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계속 이렇게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이런 것만 지속적 괴롭힘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입금을 빙자해서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처벌할 수 없었죠. 경범죄로. 이건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이게 너무 공포스러운데.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 중단될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거의 100번을 넘게 했잖아요. 120번. 그 계속 알람이 올 거고 알람을 끈다고 하더라도 내 통장에 찍혀 있는 거 지울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는 이런 걸 신고를 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만약에 없는 거예요. 이때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경범죄로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 문자 보내는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누군가를 정말 따라가거나 몰래 지켜보거나 요 정도가 되어야지만 경범죄처벌법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는데, 근데 제재가 뭐예요? 그냥 범칙금 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그 제재라고 범칙금 할 수 8만 없었죠. 원이에요. 예, 죄값이 그냥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뭐 당장 나와라, 내 손에 죽고 싶어, 지금 안 나오면 불질러 버린다. 이거는 협박이에요. 협박. 예, 스토킹도 되지만 협박으로는 이거는 할 수가 협박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위가 된다면 그나마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데, 스토킹법 네. 말고도 네.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근데 있지만 이렇게 협박성 발언이 아니라 되게 젠틀하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문자를 보낸다. 협박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아무 죄가 안 됐던 시절이 사실은 되게 오래됐던 거죠. 우리나라 법제사적으로. 그렇죠. 뭐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식사합시다. 네. 이런 게 이렇게 젠틀하게 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이다. 그럼 너무 소름 네, 끼치잖아요. 무섭죠. 네. 근데 그게 젠틀한다는 거는 그냥 뭐 문장이 그렇다 뿐이지, 그렇죠. 네. 그거 문자를 계속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누군지도 만약에 모른다면 더 무섭겠죠. 이 사람이 나를 어디서 보고 이러는 거지?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이 범칙금 8만 원에 머물던 게 이제 그 2021년에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등장한 제정이 거예요. 됐어요. 예. 2021년 4월에 그 노원구의 새 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네네. 김태현. 네. 그것도 결국 김태현이 한 여성을 막 계속 구애하다가 스토킹하다가 온라인으로 결국에 그 엄마하고 언니하고 다 죽여버리는 네네.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끔찍한 사건이고 결국 그 발단이 스토킹이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 사건 사실 발생하고 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던 스토킹 처벌법을 그때서야 사건이 또 발생하고서야 또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 김태현 사건도 스토킹 처벌법 진짜 있었더라면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그래도 피해자에게 뭔가 우리가 보호를 한번 해볼 수 있진 않았을까.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드디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처벌법 통과시키고요. 시행은 21년 10월부터 이 스토킹 처벌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게 돼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저 이것도 보고 되게 놀랐어요. 2년 반 좀 그거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되게 따끈따끈한 법률이에요. 얼마 안 된 법률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이게 네. 근데 참 이게 너무 우리 반성해야 될 게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이 22년이에요. 22년 동안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단 한 번도 국회의 문턱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충격적이잖아요. 22년 동안 22년 동안 계속 누군가 어떤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했던 거죠. 근데 관심이 대상도 아니었고 22년 전에 그걸 발의했던 사람은 정말 앞선 사람이네요. 앞선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때도 그렇게 앞섰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되게 뭐 일본하고 비교하기로 일본 같은 경우도 2000년부터 스토커 행위 규제법이라는 걸 마련을 했고 우리는 사실 선진국이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주요 선진국들은 90년대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우리는 주요 선진국들 대비하면 이 법률에 대한 관심이나 실제 시행은 진짜 완전 늦은 거죠. 네네. 21년도가 되어서야 이걸 통과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입법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엄청난 입법 지연의 이슈였지. 그러니까 이건 좀 비판해야 되는 거지. 와, 22년 만에 통과됐다. 다행히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스토킹에 관대했는가를 결국에 이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요? 국회가 이렇게 2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결국에 이런 또 피해자의 희생과 또 그죠? 결국에 이런 큰 사건 때문에 부랴부랴 통과시킨 게 더 한심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게 민생 법안이지 다른 게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늦췄다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주에만 451건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진짜 이때 경찰에서도 자료를 내고 뭐 회의 가보면 급증했어요. 거의 2배 이상 스토킹 시행 처벌 뭐 전에도 통계가 있긴 했는데 이 법률이 시행되자마자 거의 실제는 거의 2배 이상 급증했다. 신고율이 엄청나게 급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그전에는 이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경찰서 가도요. 되게 무력감만 느끼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나 보다. 경찰도 해결 못 해준다니. 그게 우울해서 돌아오고 경찰도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의 경찰의 그 행정력이나 공권력을 발동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돌려보내는 전제가 더 큰 피해를 입으면 오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방치하는 거예요. 국가가 방치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무력감을 얻었다가 아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고? 그럼 뭔가 내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아마 이때 많이 신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이 스토킹 그 처벌법이 생기고 나서도 이 정말 흉악한 범죄가 얘기하면 다 아시는 범죄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김병찬 이름은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마스크의 수혜자 아니에요? 신상 공개됐는데 마스크 썼잖아요. 맞아요. 너무 합법적으로.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그 21년 11월에 스토킹 하던 여성을 이제 그 여성이 지내던 오피스텔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여성은 이미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 스마트워치도 차고 접근 금지도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여성분은 친구 집에 가서 지냈어요. 그런데 집으로 하루 들렀어. 그때 이 김병찬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거예요. 예. 그리고 202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이것도 스토킹. 그렇죠. 두 사건 되게 비슷해요. 이 스토킹 범죄가 이렇게 정말 그 너무 무서워. 결국 살인으로 가고 이게 되게 집착하고 막 결국 큰 사건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김병찬 사건이 저는 당시 이거 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나 있는 그 구멍들을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벌써. 맞습니다. 이게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원래 교제했던 사이라고는 해요. 뭐 모르겠어요. 친밀했던 사이 맞는데 이미 헤어진 지는 6, 7개월이 됐었고 근데 그 후에도 이 남성이 계속 스토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이 여성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이 21년 10월 한 달 전에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받고 접근 금지를 한 거예요. 이 여성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미.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럼요. 법원이 명령을 내려서 접근하지 마, 연락하지 마 이런 그 잠정 조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아예 공식적으로 내린 상태인데 이 김병찬이 완전히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이 여성 집에 침입해서 살해를 한 건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여성이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다. 근데 그거를 눌렀는데 작동이 잘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찰이 약간 엉뚱한 곳에 가서 수색을 하다가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다라는 보도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워치의 문제도 있고 스마트워치가 이 반경 500m 안에를 이제 그 지역을 알려주는가 봐요. 그래서 경찰이 거기를 딱 타깃해서 찾지 못하고 500m 내에서 이제 헤맨 거죠. 그래서 아마 요거 계기로 해서 경찰도 스마트워치를 좀 개선을 했어요. 뭐 크기 사실 실제 보면 되게 크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전자발찌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 처음 보면 피해자들이 너무 놀라워서 저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드러내고 다니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면도 좀 개선을 하고 좀 이렇게 기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한 거리 이제 시중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안타깝죠. 여러 가지가 참 복합되어서 어쨌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이렇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니 사실 되게 큰 사건이지만 당시에 이제 뭐 코로나가 하도 심했기 때문에 뭐 김병찬도 얼굴이 참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또 이게 참 나쁜 게 네가 감히 나를 스토킹 신고해? 그게 범죄의 동기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보복 살인인 거죠. 보복 살인. 그래서 그 부분은 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한 달 딱 지났는데 그 스토킹 처벌법 정확하게 이제 적용이 된 그 피해 여성에게 뭐 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 법을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버린. 뭐 법원의 명령 이런 거 관심 없다 이거잖아요. 스마트워치 몰라. 그냥 난 가겠어.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피해자들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착이 상당히 보통 사람들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고해가지고
그 스토킹 나 스토킹 당하고 있어 하고 신고를 했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더 네가 감히 나를 신고해 해서 더 맞아요. 크게 분노하고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 그래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이걸 이 신고가 혹시 가해자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현실에서 되게 많이 우려를 해요. 네. 그래서 신고하는 것도 되게 고민스러워하고 정말 스토킹 피해자들 신고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네. 정말 고민하고 신고를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스토킹한다 그러면 오히려 신고하는 게 좀 쉬울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정확히 알아. 맞아. 저 사람의 행동을 알아.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피해 상황을 충분히 경험을 했다면 이 신고가 저 사람의 또 다른 자극 요소가 될 거다라는 판단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사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게 참 이 사건에서 보여줬던 결정적인 게 김병찬이 스토킹 신고가 되니까 어쨌든 자기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얘가 뭘 알았던 것 같아요. 법률의 허점을. 아, 이 신고는 취하를 해주면 신고를 그냥 고소 취하해주면은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처벌에서 아주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아마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되게 종용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에는 이 법률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가 뭐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그 이유는 묻지 않고 고소를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이 되면 가해자는 끝이에요. 조사도 안 하고요. 재판도 그냥 끝나고 유무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사 절차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대응 안 해도 되죠. 그냥 아주 쉽게 나는 여기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병찬도 그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신고를 그냥 취하해라. 이렇게 종용을 뭐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판결문에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이런 게 그 처벌법에 있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네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폐해를 보여줬던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접근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구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그냥 가버리면 끝이구나라는 거를 또 보여줬던 사건이죠. 여러 가지를 보여줬던 그 문제점을 다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걸 보고 배웠어야 하고 좀 법률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그때 바꿨어야 돼요. 네. 아, 그리고 이 지적이 이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처벌법이 이제 제정할 때부터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이런 얘기를 다 이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들었던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신당역 그 살인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1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냥 2년이네요. 1년이 아니라 1년. 1년을 기다린 거죠. 네. 그리고 1년인가? 22년에 네, 22년. 이건 김병찬은 21년 10월 네. 11월이고 이 전주환은 22년 9월이니까 네, 거의 뭐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또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야, 아니 법을 제정하고 한 달 만에 허점이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하지 않고 그냥 또 이런 사건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냥 또 누가 뭐 큰 사건 터지면 그때 하지 이슈 몰아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방식인 거죠. 더 큰 피해를 막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법률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직무유기예요. 그냥 다른 사건 하나 더 나와라? 기다리지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신당역 살인사건, 스토킹 살인사건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23년 7월에 법률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7월에 이런 이제 전주환 사건 나고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개정한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예. 전주환 사건 계기로 어쨌든 개정 논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왔던 개정 논의가 이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이 좌우되는 이거 없애자. 왜냐하면 그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사실 상당히 경미한 범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건데 피해자의 의사에 맡길 정도면 최소한 중범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아주 단순한 거, 뭐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겠다. 뭐 이거 봐줄게. 이런 정도에 대해야 되는데 이거는 스토킹은 사실 중범죄로 설정이 돼 있어요. 어느 이 정도면. 근데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이거는 사실상 이 중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피해자의 선택에 그냥 전가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결정해봐.
그럼 피해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는 경우는 가해자를 진정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취하는 경우가 없어요. 맞습니다. 다들 그냥 괴로워서 예. 귀찮고 힘들고 무섭고. 그리고 이 형사 절차 너무 오래 끌잖아요. 괴롭고 지난하고 또 가해자가 또 더 큰 보복을 할지 모른다는 네네. 우려 뭐 이런 모든 감정이 복합돼서 네. 취하를 하는 거지 용서하거나 가해자가 정신 차려서 취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스토킹으로 신고를 할 정도면 그렇죠. 이미 네. 엄청나게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반의사불벌죄를 설정하는 게 참 나쁜 건데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야의 어떤 대립 전혀 없이 아 그래 그럼 이번에 이제 없애자 제일 먼저 개정하자고 나왔던 게 결국 반의사불벌죄 폐지였고 근데 그건 이제 적용이 됐죠. 근데 진작에 이걸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전주환도 결국에 그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에 더 분노한 거죠. 분노를 한 거죠. 네. 동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주환은 애초에 촬영물 이용해서 협박하던 애예요. 그러니까 스토킹보다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애란 말이에요. 그걸로 야, 이 너무 나쁘다.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법원이 괜찮아. 얘 직장 안정돼 있잖아. 얘가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회계사라고 하잖아요. 아,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도망갈 염려 없어. 증거인멸할 우리 없지. 불구속. 구속영장 안 돼.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근데 그래서 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네. 선고 전날. 네. 그 사건의 재판 1심 선고 전날 네. 이 범행을 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 완전히 그냥 뭐 사법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보복과 분노의 네, 분노. 감정 네.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사건이고 이건 저는 법원이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법원이 가장 비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서 왜 이런 애를 구속을 안 시켰어요? 스토킹보다 더 큰 범행을 저지른 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네. 그때 맥락을 더 보고 얘를 최소한 구속시켰다면 전주환 이렇게 못했겠죠. 못했죠. 그리고 사법부도 무시 못했겠죠. 네. 우습게 안 봤겠죠. 네, 네. 최소한. 근데 이 전주환에게는 모든 게 우스웠을 거예요. 아마. 네. 괜찮네? 이 정도 해도 네, 네. 구속 안 되네. 뭐 괜찮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이 사건 터졌을 때 법원은 약간 비판에 거기서 빠져 있었거든요. 논의의 쟁점에서. 되게 비겁한 거죠. 네. 구속영장 기각한 그 법원이 진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전에 책임감 얘기하셨죠. 네네. 이건 정말 책임감 느껴야 네. 돼요.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했던 그 판사가 네. 하는 거죠? 판사가 했겠죠. 네. 검사가 했어요. 근데 진짜 책임감 느껴야 돼요. 그 사람 네. 정말 잠 안 와야 돼요. 이게 그때 조금 더 맥락을 더 봤더라면 네네. 그리고 이게 구속영장 발부할 때 물론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재범의 가능성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그 다음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여전히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할 때 그거는 뭐 피고인에 대한 영장 발부인데 뭐 굳이 피해자 상황 고려해. 라는 게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잘 몰라요.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이라 이런 뭐 법률에 있지만 실무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우리의 이 발부 시스템은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그냥 일도 양단식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전주환 같은 애들은 기각을 하되 다른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는 거죠. 너 근데 너 좀 이상하다. 전자발찌를 채워서 너의 위치를 좀 추적하겠다든지 최소한 그 기간 동안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마라 한 번 더 경고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속영장 발부가 그냥 피고인에 대한 인신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되게 나쁜 거죠. 이거는 정말 전주환의 그 최초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엄청나게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사건이에요. 살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네. 사실 정말 희생시킨 맞습니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쁘지 않나요? 그리고 전주환도 사법부는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일 나 판결 선고일인데 관심 없는 거죠. 그냥 난 오늘 화가 나. 오늘 나는 신당역 가야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 사람의 그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23년 7월에 개정됐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반의사불벌죄는 폐지가 완전 됐고 폐지됐어요. 또 예. 더 뭐 나아진 게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법원이 예를 들어 그
접근하지 마,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잠정 명령을 내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합니다. 이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자한테 막 스마트워치 차고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좀 이상한데 너무 자꾸 접근한다. 그러면은 가해자한테 아예 부착을 시켜놓고 이 사람이 선제적으로 피해자한테 접근하는지 그거를 이제 국가가 먼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다 했죠. 그 생각 우린 다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안 되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스토킹 처벌법이 사실 우리의 처벌법의 구조랑 상당히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법률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라 그래서 스토킹 행위야. 스토킹 범죄를 좀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토킹 특징이 뭐냐?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지속되거나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스토킹의 특징인데 피해자들이 어때요? 한 번만으로도 피해자는 불안함을 네. 직관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그 한 번만으로는 사실 처벌할 수 없어요. 그건 네, 스토킹 그렇죠. 범죄가 안 되고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 스토킹 행위인데 네네. 그렇지만 한 번 피해를 입은 경우더라도 경찰이 무언가를 피해자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근거되는 어떤 그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처벌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아직 기존의 사법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데 유죄 판결도 안 받은 가해자한테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고 또 심지어 구치소에 한 달 동안 유치할 수도 있어요. 이 법률에 원래부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과하지 않아? 이건 거의 구속이랑 비슷하잖아. 이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안 했던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얘는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유치장에 한 달까지 유치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법원이 거의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여기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라고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법원도 조금 더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걸 못했던 거죠. 법으로는 이미 강력하게 좀 규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정법 당시에도 한 달까지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실제로 거의 몇 건이 없어요. 시행한 시간 동안. 지금도 별로 없어요. 결국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실무 단계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많이 거네요. 안 이루어진. 왜냐하면 법원이 아주 보수적으로 봤다는 그 문제가 있었고 거의 이거를 구속과 비슷하게 좀 바라봤다는. 구속은 되게 까다롭잖아요. 불구속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좀 구금을 하든지 처음에 좀 세게 하면 이 사람 되게 충격 요법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이렇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규정에 너 이거 계속 반복하면 처벌될 수 있다. 하지 마. 라고 하는 경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고만으로도 경찰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만 받아도 좀 위축돼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네. 근데 그게 경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경고하는 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게 할 생각은 사실 못했던 거죠. 왜냐? 아니 뭐 아직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속 반복이 없다라면 범죄도 아직 아닌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거는 피해자의 시각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네, 아주 기본적으로 이게 피의자, 가해자의 시각에서 좀 가해자에게 온정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법률이 있어도 활용을 못했다면 사실 우리의 그 인식이 더 좀 문제였던 거고, 그러니까 법원도 어쨌든 그 신장용 사건 계기로 자기들이 조금 유연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 것 같아요. 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도 양형 기준이 이제 마련됐어요. 원래 양형 기준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 23년도에 개정됐을 때도 양형 기준이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한 달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던 걸로 이제 1월 말쯤에 만들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예, 양형 기준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양형 기준도 없는 법률이라서 그냥 하급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판사 마음대로, 형량 아예 마음대로. 그러면 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기본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스토킹 행위할 때 흉기를 들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이랬다면은 형량이 좀 높아져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기본 범죄는 3년이 법정형 최고형인데 그러니까 최고형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1년, 2년 징역을 산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최소한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 부착할 수 있는 네. 근거 범죄 생겼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지켜보셔야 될 건 얼마나 이게 실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네. 게 이 스마트워치 해도 계속해서 스마트워치 아마 여러분들도 그 스마트워치 차고 있는데 범죄 당한 사건들 되게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 항상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 스마트워치는 이 그 접근 금지했던 그 가해자가 나 앞에 왔을 때 내가 위험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네. 눌러야죠. 네, 눌러야죠. 그럼 이미 상황은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얘가 나 근처에 있는지, 내 근처에 왔는지, 그럼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얘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지.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희생당한 그분도 친구 집에 아예 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피해자분들도 안심을 그렇죠.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해자에게 그 위치 추적 장치를 채운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면 이제 피해자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네. 반경 얼마 안에 그 사람이 와 있어. 그러면 피해자가 선제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다른 데 숨거나 도망을 네. 가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요. 이게 실질적인 네. 보호 조치가 되는 거지. 찾아오면 눌러요? 맞아요. 우리가 갈게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피해자가 근데 저 접근 금지 받았는데 가해자가 자꾸 찾아오는데 어떡해요? 물어보잖아요, 경찰에. 네. 그래요? 그러면 같이 있는 사진을 한번 좀 찍어봐 주세요. 가해자 사진 한번 찍어봐 주실래요? 둘이 셀카 찍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스토킹 가해자랑 어떻게 셀카를 찍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그 상황에서. 그쵸? 야, 그런 경찰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 많았어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경찰 처벌 못 해요? 처벌하면 아니 네. 변호사님들이 혹시 저희는 하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사법경찰관 평가 이런 거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했던 사례.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저희도 이제 사례 모아서 변협해서 모아서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안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참 이거 그래도 많은 변화가 그래도 있었다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나고 되게 이게 이슈가 컸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추모 열기도 막 컸고 그렇잖아요. 왜 피해자가 모든 걸 해야 되냐? 손목에 그 막 티나는 스마트워치 차고 가해자 오면 알아서 재빨리 눌러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주 운 좋게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바래야 하고 이 모든 상황을 왜 피해자에게 맡겨? 경찰이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죠. 오기까지 해야 돼요. 그 모든 문턱을 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거냐 과연 피해자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뭐 거기에 그게 하여튼 그때 되게 저는 그런 얘기도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거 보니 그 백분 토론에서 그거를 쇼츠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한 부분을 근데 그게 되게 의미 있었던 아니, 그런 식의 얘기가 저만 했던 게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과 피해자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시뮬레이션 해보면 너무 아마 경찰 다들 다들 문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상황이 근데 뭐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가해자가 접근을 계속하는 상황에 대한 증거를 또 확보해서 더 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잖아요. 근데 그 증거 확보의 수단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보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부적절한 안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안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라는 그 조치가 제일 큰 문제가 계속해서 그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이제 자기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야. 그 피해자는 오면
오면 눌러서 경찰이 오기까지 그 운이 많은 좋아야 돼요. 운이 좋아야 네. 돼. 그래야 자기는 보호받을 수 있어. 근데 이 가해자는 그냥 명령만 받은 거. 너 가지 마. 마음 어차피 지금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네. 상황이고 분노에 폭발해 있고 뭐 어떻게 해서건 얘를 뭐 위해를 주고 싶은 상황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 가지 마 그 말이 그렇죠. 왜냐하면 야,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그게 안 네. 통하는 애들한테는 가지 말라는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어기는 순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피해자한테 또 갈 수 있어. 그리고 처벌받으면 그만이야.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고 피해자 보호에는 되게 부족하다라는 건데 결국에 그런 문제점들이 이런 여러 사건을 통해서 자꾸 드러났고 부족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게 이거는 정말 그냥 저 명분 쌓기용 네.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 명분 쌓기용 답답하지만 저기 이거 스마트워치 주는 거야. 네.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또 황당했던 케이스가 모르는 사람한테 스토킹 당하면 그 연예인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토킹하는 거예요. 네네. 타겟팅해서. 근데 경찰이 가해자가 누군지 정보를 피해자한테 안 주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몰라.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그 왜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가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경찰이 제공해 주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날 괴롭히는 사람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요. 되고, 그리고 그 경찰도 이 사람이 당신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지, 그걸 알려줘야 뭔가를 조사하고 하지 않나요? 네. 뭐 여기 뭐 여자 남자 스토커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스토킹 실제 저희 통계 보면 이게 남성 가해자가 한 70에서 80% 정도 잡히고 여성 피해자가 좀 절대적으로 많은 걸로 실제 통계에 있어요. 경찰 통계도 그렇고 범죄 통계도 그렇지만 남성 피해자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초로 남성 피해자를 위한 그 시설을 만든 지자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성 기존에 이런 젠더 폭력 같은 이런 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절대적이라 사실 여성 피해자 위주로 시설이 형성돼 있는데 남성 피해자도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남성 피해자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성 스토커도 있죠, 당연히. 예. 또 뭐 최근에 보도된 거 유명 연예인 스토킹했던 가해자가 여성인 걸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성별의 문제라기보다 근데 어쨌든 피해자들은 여성이 좀 절대적으로 다수인 건 맞아요. 여러 통계를 보면. 네. 이런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 10대 소녀거든요. 근데 전 남자친구에게 부재중 전화 51통. 네. 근데 이게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유죄가 됐죠. 네. 이게 그 벨소리 판결이라고 해서 엄청 핫했어요. 네. 왜냐면 우리 지금 전화를 막 자주 거는 거. 이것도 사실은 법문을 해석하면 스토킹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법원이 이상한 무슨 과거에 이상한 판결, 뭐 정보통신망 관련 이상한 걸 가져와서 이거를 받지 않았으면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되게 이상한 판결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네. 판결 들었을 때 이상해서 너무 황당했던 게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그 AI가 오류 일으킨 줄 알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판결을 하냐. 이 사람 머리도 뭐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오류를 일으키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판결 나오니까 공부를 다른 너무 많이 데도 막 해가지고. 그걸 인용해가지고 2005년 무슨 대법원 정보통신망 이런 관련된 걸 막 인용해서 뭐 아니 근데 휴대전화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 맞지 않아요? 뭐 어떻게 전화 벨이 울릴 수가 있어요? 가해자가 걸었기 때문에 울리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상하게 꽈서 아니라고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토킹이 되려면 최소한 전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 전화 못 받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어야 된다. 핸드폰 열었는데 부재중 10통, 50통, 100통 찍힌 거 그거 자체가 무서운데 이건 너무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다라는 비판이 많았고 저희 그때 여성 변호사회 단체에서도 이거를 문제 삼았었어요. 근데 결국에 2023년 5월에 대법원이 이것도 스토킹 맞다.
벨소리로 전화 벨소리 울리게 해서 부재중 전화 표시 찍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스토킹 처벌법상에 스토킹 행위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정리가 됐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정리할 일인가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반, 2년 걸린 것 같은데요. 이 정리까지 가는 게. 그러면 이 판사분이 이 판사부한테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예, 계속 한 며칠 동안 전화를 계속 하는 거야. 부재중 계속 해.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어떻게 현실 감각이 그쵸? 있다 없다를 말을 할 정도의 정서가 이게 되게 하여튼 왜냐면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22년 11월에 난 기사를 보면 스토커 전화를 안 받아서 무죄가 된 법원의 황당 판결이 올해만 해도 최소 4건이다라는 단독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저 기자들 전화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급심 막 판결도 보고 했는데 어떤 거는 유죄, 또 어떤 거는 무죄. 그러니까 근거가 별로 없어요. 2023년 작년이죠. 4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스토킹 처벌법 판결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건 분석해봤거든요. 어떤 언론사에서. 네네. 네. 집행유예가 53건, 공소기각이 25건, 벌금형이 16건, 실형이 6건. 결국 100건 중에 6건만 실형이에요. 그렇죠. 공소기각이 반의사 불벌죄 있었던 시절에 피해자가 처벌 안 하겠다라고 하면 내리는 판결이었거든요. 공소기각이. 그러니까 유무죄도 아니에요. 그냥 공소로 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반의사 불벌죄가 이렇게 많이 활용된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해요. 25%나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실형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식의 해석을 했냐면요. 이제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 검찰, 경찰이 이 중대범죄로 인식 못하고 있다, 이 스토킹을. 그렇죠. 이 통계를 보면서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봤던 사례나, 그 판결 사례나 이렇게 봐도 정말 중한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재중 전화 51통에 대한 판결을 그렇게 어렵게 내리는 거 보면, 이 스토킹이라는 본질에 대한 이 피해자들의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것도 전혀 생각 못하고 부재중 전화를 받지 않았네. 전화를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을 처벌을 할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전화를 한데 스토킹 처벌법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런 행위는 당연히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남편 전화 안 받으면 막 30통 하고 이럴 때 있는데 그럼 나도 스토킹이 되느냐? 남편 신고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정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전화를 안 받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는데 이건 이미 여기까지 갔다는 거는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어요. 51통이 과연 그러면 하룻밤새 한 거냐. 그럼 하룻밤새 부재중 51통 왔다고 둘이 남자친구였고 한데 그러면 그 한 번으로 신고를 했으면 이 남자친구도 이상한 놈이죠. 근데 이 분명히 부재중 전화 51통이라는 게 왔을 정도로 이 남자친구가 이런 거 가지고 신고를 했을 정도면 이미 그 이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이제 괴롭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한 번뿐이었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으로 인식을 하고 공포감이 입사하니까 신고를 한 거지. 10대 남자애가 10대 여자친구를 신고를 할 정도면 30통 그러니까. 하셔도 돼요. 해야죠. 아니 30통까지는 안 해봤어요. 한 10회 정도. 해야죠. 전화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전화를 받으면 전화 안 할 텐데. 전화를 왜 안 받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근데 그럼 너무 죄송하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피해 맥락과 이 사건 발생의 맥락을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잘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라고. 그렇죠. 밥 먹고 그거 하는 건데. 그거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운 자리 시험 합격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안 받았는데 유죄 아니야? 아니, 무죄 아니야?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이 공부를 왜 하고 대체 공부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좀 놀고 얘기하고 연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벨소리 판결, 무죄 판결 나왔을 때 되게 비판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근데 현실을 너무 모른다.
어디까지 스토킹인가요? 만약에 그 남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봅시다. 사깁시다. 뭐 이렇게 싫다고 했어. 옛날에 우리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그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스토킹 법률에 명확하게 7가지 유형만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상대방이 원치 않아야 돼요. 상대방, 그러니까 서로 교감이 있고, 뭐, 우리 속된 말로 뭐 썸 타고 호감 가지고 이런 사이에서 있을 수가 없죠. 애초에 이런 스토킹 이슈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방이 싫은 거예요. 연락하는 거 싫어. 자꾸 뭐 얼굴 보는 것도 싫은데 자꾸 귀찮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근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도 결국에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문화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내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7가지 유형의 행위를 할 텐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막 따라다니거나, 막 지켜보거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막 가로막거나,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뭐 직장 이런 데 가서 사람들 막 또 이렇게 거기 가서도 막 뭔가 기다리고 지켜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아까처럼 막 문자를 자주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막 음향을 이상한 거 보내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생긴 게 그 상대방의 내가 박 PD님의 박동민의 개인 정보를 막 어디에 SNS에 올려요. 이런 거. 배포하고 제3자한테 이게 박동민 인적사항이야 한번 가져가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것도 이제 스토킹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게 많아서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사칭 계정 있죠. SNS 사칭 계정. 네네네. SNS에 예를 들어 저는 SNS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누가 서혜진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 사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막 사진을 다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아 서혜진인 줄 알겠다. 심지어 내 친구들도 서혜진이 가입했네 하고 막 친구를 맺어요. 네네. 이게 사칭 계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칭 계정 무섭잖아요. 네. 누군가 나를 타겟해서 나를 사칭하는 건데 네네. 이게 기존에는 전혀 처벌 안 돼요? 안 됐었어요. 근데 이런 유형이 무슨 유명인이나 연예인, 뭐 정치인 이런 사람만 피해가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 직장인들 아니면 10대 학생들이 정말 많이 피해를 입어요. 이게 되게 많아요, 현실에서. 이게 온라인 스토킹의 유형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그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것도 스토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뭐 당연히 안 되는 그리고 건데. 이게 단순히 호감이나 구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층간 소음해서 아래층이 시끄러워서 계속 윗집 가는데 그게 너무 수위를 넘은 괴롭힘이라면 아래층도 스토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건도 많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거는 뭔가 이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나 아니면 좀 뭔가 호감이나 애정 관계가 일방적으로 전제된 이런 스토킹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결국에 강력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면 구글링해서 스토킹 처벌법 찾아보시면 되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잘 안 하세요. 네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 의사죠. 그 사람이 싫다라고 얘기하면 싫은 줄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싫으면 나도 싫다라는 의사를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스토킹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은 신고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경찰에? 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도 스토킹 신고했다고 하면 이제 스토킹은 조금 다르게 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돌려보낸다든지 뭐 접수 안 합니다. 이런 식의 안내는 최소한 이제 뭐 제로라고 하면은 거의 많이 상당히 줄었어요. 많이 적극적으로 됐고,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그 가해자의 자꾸 접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경찰 단계에서 빨리 긴급 조치 같은 거를 시행해서 가해자의 다 추가적인 접근을 막는 그런 조치를 많이 취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사실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너무 내 피해가 커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리고 스토킹 피해도 너무 커서 변호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신고한 사건에 한해서 원할 경우에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센터하고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의료 지원, 심리 지원 뭐 이런 거 다 받으실 수 있고, 이건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거고 되게 좋은 사업이죠. 이게 하게 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런 사업이 있을 거고요. 저는 서울에 살고 또 서울시 저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아마 여러분들 계시는 지자체에서도 저런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만을 위한 특화 사업이 앞으로 생길 거고요. 이미 있는데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피해자는 저런 것들을 다 요구청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리고 이제 국선 변호사 지원도 돼요. 예, 원래 안 됐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인데 난 변호사 너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경찰에 요청을 하시면 국선 변호사도 피해자에게 선정을 해줍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잘 들으셨죠? 이런 지원 방안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간다고 해서 가서 저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이러면 잘 안 들어줘요. 어떤 자기가 뭐 스토킹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할 때 분명히 뭔가를 준비된 채로 가야지 그 신고가 조금 더 빠르죠. 네, 네. 그 신고가 그러니까 나의 신고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신고하러 갈 때 본인 아니 뭐 나중에 어떤 처벌 재판 과정에서도 네. 피해자들이 네. 스토킹 당하거나 할 때 뭐 네. 어떤 걸 좀 그러니까 수집해 나가면 예를 들어 좋을 거 문자 있어요. 막 보내잖아요. 연락 많이 오면 그럼 피해자들이 지워버리잖아. 일반적으로 무서워서 지워버리잖아. 그냥 단톡방 나가버리거나 그 카톡 다 지워버리거나 그냥 너무 내 기기에 그게 있는 게 지워버리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겠지만 그거를 일단 캡처해서 저장만이라도 해두시면 날짜가 나오게 그리고 가해자가 무슨 메시지 보냈는지 그런 것들만이라도 잘 가지고 계시면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그러니까요.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네. 되면.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로 이렇게 그냥 저 지금 무서워 죽겠어요 라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좀 네. 확보해 가지고 가시면 그게 훨씬 네. 경찰들의 대응이 훨씬 적극적으로 맞아요. 되니까 네. 저는 꼭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화도 만약에 녹취할 수 있으면 녹취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네네네. 훨씬 더 경찰이 더 움직일 수 있는 네. 동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